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13살 소년이 마지막 남은 1,000원으로 김밥 한 줄을 샀어요.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는 한 조각도 먹지 않고 전부 동생에게 건넸죠. 형은 배 안 고파. 그 거짓말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형제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해요. 올해 33살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직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김밥 한 줄을 볼 때마다 조금은 다른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장마철도 아닌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동생 지우랑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때 겨우 8살이었고 크레파스로 우리 가족 4명을 그리고 있었는데 아빠 얼굴을 너무 크게 그려서 저한테 자랑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웃겨서 배를 잡고 굴렀고 지우도 따라서 까르르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가족이 함께 웃은 마지막 밤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외출 중이셨어요. 아빠가 엄마 손을 잡고 나가시면서 금방 올게, 지훈아, 동생 잘 봐라 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자동차 시동 걸리는 소리, 그리고 빗소리 속으로 멀어져 가는 엔진 소리까지 전부 기억나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그 소리들을 더 오래 듣고 있었어야 했어요.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초인종이 아니라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문을 열었더니 경찰 아저씨 2분이 비에 젖은 채 서 계셨고 그분들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어요. 한지훈 군이지? 보호자가 누가 있니?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아직 안 돌아오셨다고 대답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흐릿해요. 병원 복도의 하얀 불빛, 소독약 냄새,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고 힘내야 한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2 사람의 모습까지 전부 꿈 같았어요. 저는 그날 울지 않았어요. 울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대신 옆에서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는 지우의 작은 손만 느껴졌어요. 지우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나 봐요. 형, 엄마 아빠 언제 와?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릴 뻔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죠. 친척 어른들이 오셨는데 위로보다는 한숨이 더 많았어요. 빚이 얼마래, 집은 어떻게 하고 애들은 누가 맡아라는 말들이 제 귀에 들렸어요. 아무도 저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벽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13살짜리 아이가 듣기엔 너무 차갑고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 한 분 한 분 등을 돌리셨어요. 마지막까지 남으신 큰아버지가 제 머리를 한번 쓸어주시고는 미안하다, 지훈아라고만 하셨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는 뜻이었죠. 빈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엄마가 아침에 깎아두신 사과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신발장 옆에는 아빠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는 집이라는 게 이렇게 낯설고 무서운 거였어요. 지우가 제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형, 우리 이제 어떡해?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뭐라고 거창한 다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 이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옆에 있어줘야겠다는 생각,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형이 있잖아.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목소리가 조금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게 된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 우리 부모님을 앗아간 그 사고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저와 지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도요. 여러분은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버스 한 번 못 타고 과자 하나 사기도 빠듯한 그 돈이 누군가의 하루를 통째로 버티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이 떠나시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 남아있던 쌀은 바닥이 났고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부 반모가 전부였어요. 저는 그걸 물에 끓여서 지우한테 먹였는데 지우는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다 먹었어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8살짜리 아이가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 게 착해서가 아니라 불평할 상대가 저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갈 수가 없었어요. 지우를 혼자 둘 수 없었고 무엇보다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새벽에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팔기도 하고 동네 슈퍼 앞에서 박스를 정리해주고 1,000원, 2,000원을 받기도 했어요. 손이 까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저녁에 지우한테 빵 하나를 사다 줄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았어요. 지우가 빵을 받아들고 형도 먹으라고 할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죠. 형은 아까 먹었어. 사실은 하루 종일 물만 마신 날이 더 많았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골목길 여기저기 웅덩이가 고여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를 쥐고 골목을 걷고 있었는데 세어보니 딱 1,200원이었어요. 비를 맞으며 걷다가 작은 김밥집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간 만들어진 김밥이 노란 단무지를 품고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김밥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가 비냄새 사이로 코끝에 닿는 순간 저는 배가 고프다는 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돈이면 내일 지우 아침에 라면 하나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우가 오늘 아침에 형, 나 김밥 먹고 싶다라고 작게 말한 게 자꾸 떠올랐어요. 그 말을 할 때 지우의 눈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마치 그런 걸 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참지 못해서 꺼낸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내밀었어요. 김밥 한 줄만 주세요. 가게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작은 라디오가 트로트를 틀어주고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 서 계신 분은 머리가 하얗고 등이 약간 굽은 할아버지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말없이 김밥을 싸주셨어요. 비에 젖은 교복 차림의 아이가 동전을 내미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 그때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김밥을 들고 뛰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김밥이 젖지 않게 품 안에 꼭 안고 뛰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달려왔는데 저는 젖은 손으로 김밥을 내밀면서 웃어 보였어요. 짜잔, 오늘 저녁이다. 지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김밥을 받아 들고는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꼭 감고 오물오물 씹었어요. 그리고 눈을 번쩍 뜨면서 말했죠. 형, 이거 진짜 맛있다.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른 것 같았어요.
지우가 한 조각을 떼어서 제 앞에 내밀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은 배 안 고파. 다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속이 텅 비어서 어지러웠고 김밥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하지만 지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로 배가 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죠? 사람이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허기를 잊을 수 있다는 게요. 그런데 저는 그날 몰랐어요. 가게 안구석 자리에서 누군가가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비에 젖은 아이가 동전을 세어 김밥을 사고 한 조각도 먹지 않은 채 뛰어나가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우를 데리고 동네를 걷는데 그 김밥집 앞에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김밥 2줄과 종이 1장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게에 남은 거니까 버리기 아깝다. 먹어라.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한 줄이 주는 온기는 따뜻한 밥 한 그릇보다 컸어요. 그날부터 김밥집 앞에는 매일 아침 비닐봉지가 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할아버지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예, 방과 후에 시간 있으면 가게 좀 도와줄래? 일당 줄게. 저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게 있었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닌 뭔가 훨씬 깊고 무거운 감정이요. 그때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 눈빛이 죄책감이었다는 걸요. 여러분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13살짜리가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김밥을 놓아두셨고 매일 저녁 일거리를 주셨고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김밥집에서 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김성만 할아버지는 가게 뒷방에 낡은 밥상을 하나 펴놓고 저와 지우한테 저녁을 차려주시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우리 형제한테는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죠. 지우는 밥을 먹으면서 자꾸만 할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봤는데 아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올랐나 봐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성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주셨어요. 그 손이 아주 잠깐 떨리는 걸 저는 봤지만 그때는 그냥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나란히 앉았는데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유난히 깊어 보였고 무언가를 꺼내려다 삼키는 것 같은 표정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지훈아, 내가 너희 후견인을 맡으면 어떻겠니? 후견인이라는 말이 뭔지 저는 정확히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어른이 되겠다는 뜻이었어요. 법적으로 저와 지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였죠. 저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걸까? 혈연도 아니고 이웃도 아닌 사람이 왜 남의 집 아이들한테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할아버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한동안 대답을 못 하셨어요.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으로 갔다가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혼자 남은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나도 어릴 때 힘들었거든.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전부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긴 이야기에서 첫 장만 들려준 것 같은 뒷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도 저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 혼자 힘으로는 지우를 학교에 보낼 수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집세를 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신 뒤로 생활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지우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셨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김밥집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됐어요. 작은 가게에서 하루에 파는 김밥이 몇 줄이나 된다고 두 아이의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가끔 의문이 들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문득 서랍 한쪽에 꽂혀있던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생전에 중요한 서류를 모아두시던 낡은 갈색 봉투였는데 그동안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보험 서류, 집 계약서, 그리고 아빠의 자동차 정비 기록이 들어있었어요.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서류였지만 정비 기록 한 장이 이상했어요.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겼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분명 브레이크를 점검받았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브레이크를 고쳤는데 그 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14살짜리 머리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사고가 정말 그냥 사고였던 건지 의문을 품었어요. 가슴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진 것 같았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바람만 불어도 꺼질 것 같은 불씨였지만 그게 훗날 얼마나 큰 불이 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정비 기록에 적혀 있던 정비소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성만 자동차 정비. 김밥집 할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그날 밤 눈을 감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의심을 품으면서도 그 사람을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가슴으로는 제발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정비 기록에서 본 성만 자동차 정비라는 이름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어요. 그 같은 이름일 뿐이라고 세상에 성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저는 의심 위에 감사를 덮고 그 위에 다시 일상을 쌓아 올렸어요. 세월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어요. 저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지우는 할아버지 덕분에 한 번도 학교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이어갔어요. 지우는 어릴 때부터 유독 옳고 그름에 대해 예민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법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부터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아이의 꿈이려니 했는데 지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형, 나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코끝이 찡했어요. 아마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대학 시절 저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근무, 과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김성만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지만 저는 할아버지한테만 기대는 게 싫었어요. 언젠가는 제 힘으로 지우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잠이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했지만 성적은 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지우가 열심히 하는데 형인 내가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25살에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고 27에는 대기업 전략기획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사람들은 고아 출신의 배경도 없는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갔냐고 놀라워했지만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넘어졌을 때 잡아줄 그물도 없으니까 앞으로만 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우도 장학금을 받으며 로스쿨에 진학했고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지우가 로스쿨 과제로 교통사고 판례를 조사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건요. 형, 나 엄마 아빠 사고 기록 좀 다시 볼 수 있을까?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 속에 오랜 시간 눌러왔던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지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품어온 의문을 그냥 잊고 살아온 게 아니라 언젠가 꺼내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오래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던 그 갈색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10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봉투는 모서리가 누렇게 바랬지만 안에 든 서류들은 그대로였어요. 주말에 형제가 마주 앉았어요.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지우는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눈으로 그 서류들을 읽었어요. 경찰 사고 보고서, 보험 청구 서류, 자동차 정비 기록,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지우가 사고 보고서를 읽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보고서에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라고 적혀 있었는데 정비 기록에는 사고 일주일 전에 브레이크를 교체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형, 이거 이상하지 않아? 브레이크를 새로 갈았는데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 14살에 제가 느꼈던 그 찝찝함을 지우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보험 서류를 뒤지더니 이상한 점을 또 하나 찾아냈어요. 부모님 사망 보험금이 수익자 변경 없이 정상 지급된 건 맞는데 같은 시기에 아빠 회사와 관련된 대규모 보험 계약이 하나 더 존재했던 거예요. 그 계약의 수혜자는 부모님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었고 금액은 부모님 보험금의 10배가 넘었어요. 이건 뭐야? 아빠 회사 보험인데 왜 이런 금액이? 지우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저도 숨을 삼켰어요. 그 보험 계약서 하단에 적혀 있던 보험 중개인의 이름, 그리고 계약을 승인한 회사의 대표 이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보험 중개인은 윤미라, 그리고 승인자는 강태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고 지우도 저를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 끝에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 우리 이거 끝까지 파보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형제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말로 길게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만 보면 알 수 있는 20해 동안 함께 버텨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파헤친다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그 진실이 영원히 묻혀 있기를 바라고 있었고, 형제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한꺼풀씩 벗겨내야만 비로소 모습을 보여주죠. 문제는 그 진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우와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지우는 로스쿨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20년 전 사고 관련 공개 기록들을 하나하나 수집했고, 저는 회사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강태식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강태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인물이었어요. 건설과 물류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태성그룹의 회장이었고 정치권과도 깊은 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사업 규모가 작았지만 부모님 사고가 있던 해를 기점으로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시기에 재무 자료를 추적했어요. 공시 자료와 뉴스 기사를 대조해 보니 사고 직후 태성그룹의 대규모 보험금이 유입된 흔적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는 태성그룹의 하청업체 중 하나였는데 아버지 회사에 걸려있던 기업보험의 수혜 구조가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회사에 사고가 나면 그 보험금이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태성그룹 쪽으로 흘러가도록 계약이 짜여 있었던 거예요. 그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 바로 윤미라였고요. 지우가 윤미라의 이력을 추적한 결과도 소름 끼치는 것이었어요. 윤미라는 당시 보험중개회사의 팀장이었는데 부모님 사고 이후 갑자기 퇴사하고 해외로 나갔다가 3년 뒤에 돌아와서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의 초기 투자금 출처를 따라가 보면 태성그룹 계열사의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어요. 한마디로 입막음 대가였던 거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질 때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돈을 버는 기회였다는 사실이 분노를 넘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감각을 주었거든요. 형제는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어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지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태성그룹과 관련된 업계 사람들을 만나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고요.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출근했더니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회의실 문을 닫고 마주 앉은 팀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지훈 씨, 솔직하게 말할게. 위에서 자네 이야기가 나왔어.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경영진 사이에서 제가 태성그룹 관련 자료를 캐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태성그룹 계열사였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가 가면 곤란해. 알아서 잘 정리해. 팀장님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그만두라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러면 자리가 위태로워질 거라는 경고였죠.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20년 동안 이를 악물고 올라온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우한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우가 사고 재조사를 위해 접촉했던 전직 경찰관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로스쿨 지도 교수님이 지우를 따로 불러서 민감한 사건에 학생 신분으로 개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누군가가 손을 쓰고 있었어요. 형제의 움직임이 이미 강태식 쪽 귀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 금요일 밤에 일어났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분명 아침에 잠그고 나갔는데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서랍들이 뒤져져 있었고 부모님 사고 서류를 보관하던 파일 상자가 비어 있었어요.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복사본을 지우한테 맡겨두었지만 누군가가 우리 집까지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서웠어요. 13살 때 부모를 잃고 동생 손을 잡았던 그 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지우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지우가 먼저 말했어요. 형, 나도 알아. 무서운 거. 그래도 우리 멈추면 안 돼. 28살이 된 지우의 목소리에는 8살 때 제 옷자락을 쥐던 아이의 떨림은 없었어요. 대신 단단하고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지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우와 내가 서로를 지키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형제 몰래 강태식 쪽에 정보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형제가 가장 믿고 있던 사람 가까이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등 뒤에서 날아오는 칼이 가장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내 등 뒤에 설 수 있을 만큼 가까웠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33살이 되어서야 알게 됐어요. 집에 누군가 침입한 뒤로 형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자료는 클라우드에 이중으로 백업해 두었고 만날 때도 사람이 많은 카페를 골랐어요. 지우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도 틈틈이 사건 자료를 정리했어요. 저도 회사에서 눈치를 보면서도 태성그룹 관련 정보를 놓지 않았고요. 형제 사이에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자는 약속이 있었어요. 딱 두 사람만 아는 비밀로 유지하자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지우가 새로 확보한 증인의 연락처가 하루 만에 바뀌었고 제가 비공개로 요청한 태성그룹의 과거 거래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열람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분명 저와 지우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인데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회사 내부에 강태식 쪽 사람이 있나 의심했어요. 지우는 로스쿨 동기 중에 누가 말을 옮겼을 수도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둘 다 아니었어요. 답을 찾은 건 뜻밖의 순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오랜만에 김성만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80이 되셨고 김밥집은 몇 해 전에 접으시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문을 열어주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저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과일을 깎아드리면서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가 습관처럼 최근 일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사고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물으셨어요. 지훈아,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얼굴이 많이 안 좋구나.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걱정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더 가까워 보였거든요. 마치 제가 어떤 대답을 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후견인을 자처하시던 날 제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형제 둘만 아는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가능성은 하나였어요. 둘 중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저는 지우한테 말한 적이 없었고 지우도 저한테 맹세했어요. 그렇다면 남는 건 한 사람뿐이었어요. 우리가 경계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가족이나 다름없는 바로 그 사람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시험을 해봤어요. 지우한테는 올바른 정보를, 할아버지한테만 다른 정보를 흘렸어요. 월요일에 할아버지를 찾아뵈면서 다음 주에 윤미라의 해외 계좌 자료를 입수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틀 뒤 지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윤미라 측 변호사가 갑자기 지우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없는 자료를 가지고 협박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없는 자료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할아버지한테만 말한 거짓 정보에 윤미라 쪽이 반응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천장만 바라보면서 20년 전 비 오는 날 김밥을 건네봤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가게 뒷방에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손길, 학교 대신 일하는 저를 보며 검정고시 책을 사다 주시던 모습, 지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눈물을 글썽이시던 얼굴까지.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진심이 돼 그 진심 뒤에 우리가 몰랐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지우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두 형제가 함께 오는 걸 보시고 무언가를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작은 방 안에 셋이 마주 앉았는데 할아버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성만 자동차 정비. 그거 할아버지 가게 맞죠?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강태식한테 정보를 넘기고 있었던 거. 저희 알아요. 그 순간 80살의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듯 몸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이마가 차가운 장판에 닿았을 때 할아버지의 입에서 20년 동안 삼켜왔던 말이 흘러나왔어요. 미안하다. 그때 내가 브레이크 결함을 알고 있었어. 강태식한테 협박을 받아서 입을 다물었고 그 죄값으로 평생을 너희한테 바쳤다. 정보를 넘긴 건 그놈이 너희까지 해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였어.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엉켜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요. 20년 동안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진실을 알고 싶다고 그토록 바랐던 우리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마에서 장판 위로 떨어진 눈물이 저한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20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요.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 죄를 안고 평생을 속죄한 것도 사실이라는 걸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입에서 우리가 기다려온 이름이 나왔어요. 강태식이 어떻게, 왜 부모님의 사고를 조작했는지 그 전모를 할아버지만이 알고 있었어요. 형제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주먹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복수는 조용한 거예요. 감정을 숨기고 웃으면서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짜는 거죠. 저와 지우는 그런 복수를 선택했어요. 김성만 할아버지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던 그 밤 이후 형제는 사흘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퇴근하기를 반복했고 지우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다고 나중에 말해주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처럼 믿었던 사람이 부모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나서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지우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사흘 전과 달랐어요. 울음기가 사라진 자리에 차분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앉아 있었죠. 형, 할아버지한테 다시 가자. 이번엔 전부 들어야 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노는 여전했지만 감정에 휩쓸려서 진실의 나머지 절반을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형제는 다시 할아버지의 원룸을 찾았어요. 문을 열어주신 할아버지의 얼굴은 사흘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눈밑이 검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아마 그 사흘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형제를 보자마자 또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셨는데 지우가 조용히 팔을 잡아 의자에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무릎은 그만 꿇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지우의 목소리는 변호사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떨림이 있었어요. 아직 이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는 마음이 배어있는 떨림이었죠.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20년 전 할아버지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셨대요. 기술은 좋았지만 사업 수완이 없어서 늘 빚에 시달렸고 그때 태성그룹의 강태식이 접근해 왔다고 해요. 강태식은 하청업체들의 차량 정비를 할아버지 가게에 몰아주겠다는 조건으로 특정 차량의 정비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요구했대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어요. 부품 교체 시기를 늘리거나 점검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요구가 커졌고 어느 날 강태식 쪽 사람이 찾아와서 특정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묵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대요. 그 차량이 바로 아버지가 타시던 차였어요. 할아버지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대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차를 그냥 내보내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강태식은 할아버지의 빚 보증을 쥐고 있었고 가게와 집을 전부 날릴 수 있다고 협박했대요. 할아버지는 겁에 질려 눈을 감았고 일주일 뒤 부모님의 차는 빗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트럭과 충돌했어요. 강태식의 목적은 보험금이었어요. 아버지 회사에 걸려있던 기업보험은 핵심 인력이 사망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였는데 그 수혜자를 교묘하게 태성그룹 쪽으로 돌려놓은 게 보험 브로커 윤미라의 역할이었어요. 두 사람이 짜고 아버지를 죽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사고 현장의 핵심 사진 몇 장을 사라지게 만들어 단순 사고로 처리되도록 손을 썼고요. 할아버지의 증언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말씀하시는 내내 할아버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듣는 내내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지우는 노트에 빠짐없이 받아 적으면서도 펜을 쥔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어요. 증언이 끝났을 때 저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면 할아버지도 처벌받게 돼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벌써 20년이나 늦었다. 남은 시간이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어.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마지막 선택만큼은 존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제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증언을 법적 효력이 있는 진술서로 정리했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재무 자료와 보험 기록을 하나의 보고서로 엮었어요. 여기에 할아버지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퍼즐이 완성됐어요. 강태식의 보험 사기, 윤미라의 공모, 사고 현장 조작, 그리고 이후의 입막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죠. 지우가 말했어요. 형, 이건 법정에서만 싸우면 오래 걸려. 저쪽 변호사들이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 몇 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나.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강태식 정도의 인물이면 법정 싸움을 끝없이 늘릴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제는 두 갈래 전략을 세웠어요. 하나는 법, 하나는 여론이었어요. 지우는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저는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법과 언론이 동시에 움직이면 강태식이 한쪽을 막아도 다른 쪽을 막을 수 없을 테니까요. 고발장이 접수되고 기자가 첫 번째 기사를 내보내기로 한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김밥을 말았어요. 20년 전 1,000원짜리 김밥을 사서 동생한테 건넸던 그 밤이 떠올라서 별 생각 없이 시작한 거였는데 밥 위에 단무지를 올리고 김으로 말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저는 그냥 배고팠던 거고 동생이 먹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 단순한 마음 하나가 20년 뒤에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여러분, 다음 날 아침 기사가 세상에 나갔어요. 그리고 강태식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졌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형제의 가슴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아침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뉴스를 켰어요. 화면 속에서 제 부모님의 이름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시원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사가 나간 뒤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탐사보도 기자가 쓴 첫 번째 기사는 태성그룹의 보험 사기 의혹을 정면으로 다뤘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사고 현장 사진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정황까지 보도됐어요. 인터넷에서는 기사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형제의 이야기에 분노하고 울었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홀로 싸워온 형제에게는 그 자체로 큰 힘이었어요. 검찰도 움직였어요. 지우가 제출한 고발장과 김성만 할아버지의 진술서, 그리고 형제가 수년간 모은 재무 자료가 수사의 밑그림이 되었어요. 강태식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근거 없는 음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리 큰 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윤미라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강태식과의 공모 내용을 전부 진술했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선 강태식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증인석에서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피해자 측 보조 변호사로 법정에 섰어요. 8살의 부모를 잃고 형이 건넨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티던 아이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자랑스러운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강태식의 다른 범죄들도 줄줄이 드러났어요.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이 여러 건 더 있었고 그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고로만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거예요. 법정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 저는 그들의 눈 속에서 20년 전 제 눈과 같은 빛을 보았어요. 누군가가 대신 밝혀주기를, 누군가가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오랫동안 바라왔던 사람들의 눈이었죠. 강태식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윤미라는 공모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김성만 할아버지도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브레이크 결함을 알면서 묵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판결을 들으시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짐을 마침내 내려놓으신 것 같은 얼굴이었죠. 재판이 모두 끝난 날 저와 지우는 할아버지를 면회했어요. 보호관찰 기간이라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작은 원룸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대요. 문을 열어주신 할아버지는 형제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형제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들고 간 비닐봉지를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어요. 봉지 안에는 김밥 2줄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 거였어요. 단무지를 넣고 시금치를 넣고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말았는데 솔직히 맛은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것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리셨는데 눈가에 물기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날 비 오던 날 기억하세요? 형이 1,000원짜리 김밥 사들고 뛰어가던 날 할아버지가 그 뒤로 매일 아침 김밥을 놓아주셨잖아요. 그때 그 김밥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속죄도 아니었어. 내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김밥을 한 조각 집어 할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건 저도 지우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날 김밥을 놓아두신 것도, 우리 후견인이 되어주신 것도, 밥 차려주시고 검정고시 책 사다 주신 것도 전부 할아버지잖아요. 죄만 기억하고 은혜를 잊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우는 할아버지의 등을 지우가 조심스럽게 토닥였어요.
작은 원룸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마다 20년의 세월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배신감도 그리고 감사함도 전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전략을 짜주는 일에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예전 할아버지의 김밥집이 있던 그 골목으로 돌아갔어요. 가게는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비어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를 다시 얻었어요. 지우가 주말마다 와서 페인트 칠을 도왔고 할아버지는 김밥 마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밥에 참기름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단무지를 어떤 각도로 놓아야 김이 터지지 않는지 할아버지의 손끝에 담긴 20년의 정성이 제 손으로 옮겨졌어요. 가게 문을 다시 연 날 비가 왔어요. 20년 전 그 밤처럼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새로 단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김밥 한 줄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20년 전 비를 맞으며 김밥을 품에 안고 뛰어가던 13살 소년이 떠올랐어요. 동생에게 김밥을 건네며 형은 배 안 고파라고 거짓말하던 그 아이가요. 그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그 김밥 한 줄이 누군가의 죄와 속죄를 이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20년 뒤에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가게 안에서 할아버지가 김밥을 말고 계셨고 지우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 비 오는 날 작은 김밥집에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면서도 함께 있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조금은 슬프고 조금은 따뜻한 이야기요.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것 하나 건넬 기회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게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